그 원정의 부분을 쭉 살펴봤었죠. 그쵸? 네. 대단한 사람이죠. 그쵸? 네. 네, 대단한 사람이었고, 사실 뭐 이렇게 앞서 내세운 이유는 뭐 페르시아를 정복한다, 뭐 이런 거였지만, 그 내심 그 속내는 뭐예요? 이 세계 정복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인도도 정복하고 동쪽 끝까지도 가고 싶었고,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동쪽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좀 안정되면 서쪽으로 다 제패한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상 전 세계 정복을 꿈꿨던 그런 사람인데,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사람이 정복에 열을 쏟았느냐? 그냥 단순히 영토 확장에 끝없이 욕심을 낸 인물이었냐? 라고 하면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서 전쟁과 싸움을 종식시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계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나름의 그런 어떤 큰 야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전쟁이 많으냐. 자기는 뭐 전쟁에서 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그 전쟁의 폐해나 참상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이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인제 자기가 나름 고심을 한 결과, 이 전 세계가 다양한 민족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따른 문화도 제각각이니까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반목하고 네 편 내 편을 나눠서 반목하고 싸우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양한 민족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과 문화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 전 세계 민족이 되는 거고, 문화도 그에 맞게 하나의 문화로 재편되면은 이제 네 편 내 편이 없어지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싸움과 전쟁이 그럼 어떻게 될 거다? 없어지. 없어질 거다라고 나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전 세계를 그렇게 해서 제패해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게 알렉산더가 갖고 있는 그 원정의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사명을 인제 신이 자기한테 맡겼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인제 그 동방 원정에 다녀오는 거죠. 동방 원정에 다녀오고 나서 그 뭐냐, 그 동방 원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동방 원정 끝난 거 맞나? 네,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하여간 원정에 성공했잖아요. 그쵸? 원정에 성공하고 나서 자기가 인제 그 자기한테 제우스가 자기한테 맡긴 그 소명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추앙해 줄 것을, 신의 아들로 요청해 줄 것을 그 전 세계에다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이런 그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테네 같은 경우는 되게 툴툴대면서 '아 그래 뭐 그러면 그렇다고 해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가 처음부터 자기가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막 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인제 그 목표 중에 하나도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달성하라고 인제 "한 거다."라고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원정을 막 성공을 하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전 세계에다가 자기를 신의 아들로 인제 인정해라. 제우스의 아들로 인정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특히 아테네 쪽에서는 인제 툴툴툴하면서, 그치만 뭐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그냥 그러게 뭐 하든가 말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제 뭐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여긴 그리스 문화를 중심 축으로 삼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지역의 문화와 민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로 융합해서
신인류, 전 세계 인류라고 하는 신인류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믿고, 예, 그리고 그게 신이 제우스가 자기에게 맡겨준, 그리고 제우스하고 그 뭐냐 이집트의 아문 신하고는 투탕카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태양신인 아문 신하고는 동일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당대에도. 그래서 그 제우스 아문이 맡겨준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제 이렇게 그 원정을 수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초반에 알렉산더를 잘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고 그 종교심에서 나오는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네. 네, 그 부분이 요런 부분에서 특히 더 잘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원정을 수행했기 때문에 단순히 점령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령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민족 간 결혼과 문화 교류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이제 정책을 수행을 해요. 자, 이런 거예요. 점령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현지 여성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그러면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한테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내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새로운 양자 사이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에 혼혈 민족이 태동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래서 우리 예전에 히타이트 같은 경우도 거기 소아시아 지역의 야베 족속과 새로 이주해온 함족이 융합해서 나온 새로운 민족이었다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네. 네. 잘 기억 안 나나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이렇게 이제 서로 간의 결혼이죠.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그, 그, 어, 민족을, 그쵸? 네, 세계 민족이죠. 세계 민족을 태동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각 문화의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와서 그리스 문명을 전파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와서 또 현지 문화나 문명을 잘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철학자들, 그다음에 측량사, 여기 학자가 이제 뭐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다음에 측량사, 건설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대거 자기 원정단에 포함을 시켜서 가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면은 뭘 하느냐? 세계 각지의 문화를 이제 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지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그 활동을 동시에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냥 민족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혼혈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화적으로도 융합이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중심축은 뭐예요? 그리스를 중심축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쓸만한 현지 문화를 막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새로운 표준이죠. 세계 표준을 탄생시키려고 이제 이런 어떤 원정단에 이런 학자단이죠. 그렇죠? 학자 전문가단을 포함시켜서 그 원정길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그 기지 역할을 할 새로운 도시를 끊임없이 건설하면서 진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융합이 이루어지는 어떤 전진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전진 기지를 새로 세우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식의 뭐 결혼도 있고 문화 교류가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로운 신도시를 건드는데 그 신도시 이름을 다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었다고 해요. 어, 그래서 그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한 70여 개 가까이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들은 다 역사상에서 다 이제 사라지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이게 살아남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아, 그리고 대도시로 존재해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오늘날에도 이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그 데이트를 친 거죠. 이런 식의 그 알렉산더 프로젝트가 데이트를 쳐서 번성하면서 오늘날까지 명맥을 존속하는 도시로 있게 돼서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다 이집트의 도시를 떠올리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시계를 돌려서 알렉산더 시대로 가보면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뭐예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70여 개 가까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네, 아, 그게 왜 생겨났느냐? 민족 간 결혼과 상호 결혼과 문화 교류를 촉진하려고 세운 도시, 그 전진 기지인 거예요. 그게 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나머지는 다 그냥 사라졌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만 살아남아서,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우리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 도시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 활동, 예, 그다음에 민족 간 융합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원정을 벌인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 중동과 인도의 예술에 그리스 현실주의 기법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서양과 동양의 예술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풍경화 같은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요. 동양화 하면 어때요? 뭔가, 진짜 막, 네, 뭐라고요? 살짝 너무 흑백 같은 느낌. 네, 흑백 같은 것도 있고, 이게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를 묘사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 그림을 봤을 때 화가가 받은 느낌을 약간 추상적으로 변형해서 표현하는 그림이 맞나요? 추상적으로 변형해서. 그쵸. 예, 그게 동양화의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쵸. 그래서 보이는 거를 있는 그대로 이상적으로 그린다기보다는 뭐예요? 주관성을 많이 발휘하는 이런 예술이 동양 쪽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원래 인도가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불상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 삼국시대에 나타난 불상의 모습들 보면 어때요? 되게 다 그냥 넉넉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뭐 밀로의 비너스상이라든가 뭐 제우스상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요? 딱 팔등신 미인 미남에 그때 어때요? 코 오똑하고 아, 네. 그쵸? 예,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예술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리스는 뭐예요? 보고 만지고 감각할 수 있는 걸 그대로 이상적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예술 사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문화를 통합한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없앤다. 이런 활동을 벌인 결과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에서는 뭐예요? 그리스의 예술 사조들이 융합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때요? 그 불상을 표현할 때도 그 석가가 어떻게 생겼는가는 사실 동양 사람들한테 관심이 그렇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뭐 석가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바를 추상적으로 많이 나타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요때 이후에 나타나는 불상들은 우리가 서양의 그 뭐 상들 있잖아요. 그쵸? 동상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코가 오똑하고 불상인데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런 식의 불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가져온 그리스의 그런 영향들이 이 동양이죠. 그쵸? 동양 지역에 이렇게 전파돼서 나타나기 하는 모습들이 실제 유물들로도 이렇게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뭐 간다라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인도에서 나타난 그러니까 인도가 불교니까 불교 같은 불상 같은 거 만드는 유물인데
딱 보면은 이거 그리스 사람이잖아. 불상이고 인도 사람인데 이건 누가 봐도 그리스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불상들이 요때 이후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이 예술 프로젝트, 융합 프로젝트들이죠. 그쵸? 어느 정도 이렇게 성과를 거두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제 그런 어떤 그리스의 영향력이 가게 되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인제 이게 엄청나게 자기 연구에 도움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생물학 체계를 세운 사람으로 우리가 과학 역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그 수많은 표본들은 그럼 어디서 났느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돌아다녔겠어요? 안 돌아다녔겠어요? 다. 못 돌아다니죠. 예. 여기서 인제 알렉산더가 인제 이렇게 휩쓸고 다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역에서 채집한 이런 표본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아리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한자리에 모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분류해 볼 수 있는 체계가 없을까 인제 고심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가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서구의 과학의 발전에도 이 영향이 오는 거예요, 이런 원정단을 통해서.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런 어떤 동서양의 융합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알렉산더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복 전쟁이니까 '그냥 땅 따먹게 하고 끝났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알렉산더의 원정 자체가 뭐냐면은 전 세계를 융합시킨다예요. 민족 간, 문화 간 융합을 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한다였거든요. 그쵸? 네. 근데 그 핵심 축은 뭐냐면은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요, 물론. 그리스 문화를 뼈대로 삼아 가지고 세계의 온갖 문화들 민족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살을 붙이고 껴 넣는 거죠.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든다.' 이거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영향력이 사실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중근동의 그 어휘가 공용어가 그리스어가 돼요. 어 예. 상인들의 공용어가 그리스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래서 상인들이 이 그리스어를 사용을 공용어로 마치 우리가 영어를 오늘날의 공용어처럼 사용하잖아요. 그쵸? 네. 외국 나가서 거래하려면은 일단 뭐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 영어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부터 할 줄 알아야 되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를 할 줄 알면은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시계를 돌려서 알렉산더 시대로 가게 되면 알렉산더가 이렇게 그 당대에 알려진 동방 전체를 다 제패를 해 놨으니까 좀 이렇게 넓게 무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 그리스어를 할 줄 알아야 됐던 겁니다. 근데 고전 그리스어는 이게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이렇게 복잡하대요. 예.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상인들이 사용하기에는 약간 좀 이렇게 불편한 측면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사용하기 더 편한 형태로 개량한 헬라어가 요 알렉산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코이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코이네 헬라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의 사도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알렉산더의 원정이 성경적으로 봐도 의미를 무시할 수 없는 또 그런 원정이 또 되는 거죠. 근데 코인 그래서 네. 그 코인에 저기 네. 코인 해 가지고 네. 이거 돈 할 때 그런 거 아니에요? 하기 쉽 선생님이 그리스어를 몰라서 이게 그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코인을. 선생님이 알기로는 여기서 코이네가 코몬의 뜻을 알고 있거든요. 공통된. 예. 아 그러니까 공용 헬라어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예, 정확한 뜻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그리스어를 그러니까 배운 게 아니라서. 어쨌거나 시장에서 쓰는 그런 단순한 형태의 그 그리스어가 요때 태동을 했고, 요게 그리고 공용어로 자리 잡는 거예요. 중근동 전체에 공용어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신약 시대로 내려왔을 때도 이 코인의 헬라어가 공용어니까 복음서를 쓸 때 뭘로 써요? 코인의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니까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의미를 그쵸? 찾을 수 있는 변화들이 요 시대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한다고 해서 이게 융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게 될 리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문화라고는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나 분쟁, 싸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도 분쟁과 싸움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종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할 수 있느냐는 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것도 안 되는데 설령 한다고 해서 또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알렉산더의 이 세계 평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어, 네, 특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바벨탑을 막 쌓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 보면 어때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로 모여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흩어짐을 좀 면해 보자. 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이대로 놔뒀다가는 인간의 그런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겠구나.'라고 해서 언어를 혼잡게 해 가지고 각 민족과 문화로 나눠 가지고 온 세상에 다 흩어 버리시잖아요. 그쵸? 네. 맞죠? 네. 예. 그게 네. 바벨탑 사건이죠. 근데 알렉산더가 저기 전쟁을 없애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겠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역행해 가지고 다 하나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시도한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되겠어요? 안 되겠 안, 안 돼. 하나님이 흩어 놓은 거를 사람이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애초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다음에는 바벨탑을 다시 쌓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쵸? 네. 예. 그럼 바벨탑 쌓게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다시 무너지죠. 예, 하나님의 진노로 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꿈꿨던 이런 온 민족과 문화를 융합한 하나의 세계 제국이란 목표, 이건 애초에 달성도 불가능하고 설령 달성했다고 해도 그다음엔 뭐예요?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인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로젝트였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마음에 꿈꾸고 달려갔던 사람, 그리고 그것이 신이 자기에게 맡겨준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래서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얼마나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얘기는 뭐예요? 나중에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런 식의 사람을 세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엄청난 힘과 능력을 자랑하면서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자. 그래야 세계가 평화로워지고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큰 흐름에 이 세상이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갈 거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곧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극도로 대적하는 바벨탑을 다시 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쵸?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알렉산더. 아, 그리고 그게 결국 실패하잖아요. 그쵸? 예, 실패하는 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실 것이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패로 끝나는 과정을 보면은 일단 그리스 사람이 이걸 안 반겨요. 왜냐면요. 예, 그리스 사람들 스스로 자기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민족과 섞이는 일을 꺼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남아 사람들 별로 이렇게 높게 평가 안 하죠. 그쵸? 네.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온 인류가 평화롭고 동등하고 하나 돼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동남아 사람들과 함께 되면서 그들의 문화를 존중하시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겠죠. 별로 안 좋겠죠. 그쵸? 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존중해야 되지? 그리고 특히 더 그 반감을 샀던 건 뭐냐면은 뭐 그렇다고 우리가 동남아를 점령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동등한 민족인데도 꺼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정복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피를 흘려가면서 페르시아를 점령해 놨더니 알렉산더가 갑자기 뭐예요? 페르시아 문화를 우대하면서 페르시아 사람들과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안 좋게 아, 생각했죠. 싫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예, 그쵸. 저놈들 다 종 삼아도 부족할 판에 왜 이렇게 우대해 주냐 이런 불만이 일어났겠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후반부로 가면은 알렉산더가 그리스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예. 처음에 인제 많은 어떤 성공들을 인제 이룩할 때는 인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알렉산더에 대한 반감을 점점 더 많이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암살 시도도 많이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마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사실상 끝나 버려요. 그리고 알렉산더의 그 제국 자체도 4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쵸? 네. 예.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이상향이죠. 그쵸? 이 이상향이 실제 역사상에서도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다시 세우려고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뜨려 버리신 거죠. 그쵸? 네. 예. 뭘 통해서요? 그리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 자긍심이죠. 그쵸? 자긍심과 자부심을 통해서 알렉산더의 이상을 뭉개 버리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실패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인제 3 장은 인제 그 얘기예요. 인제 알렉산더가 왜 적그리스도의 전형이냐라는 그 부분들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게 인제 그겁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이 죄로 폭주하여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족을 나누어 각자의 경계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니엘서를 읽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쵸? 바벨탑 사건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예, 그거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전쟁을 없애 보겠다. 이걸 시도했다라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왜 그에 대한 예언이 말세와 관련된 부분에서 등장하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왕을 신격화하는 동방의 관습을 받아들여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막 성공하고 나서 뭐예요? 이제 나 신의 아들로 인정해라라고 하면서 신으로서 대우를 해라라고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진행됐는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이 흘러갈 때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세상 흐름의 정점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쵸? 알렉산더처럼. 그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네,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더가 인제 죽었을 때 인제 그 후계자들이 서로 앞다퉈서 "알렉산더는 신이었습니다. 신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하면서 신격화를 하면서 정통 후계자가 되려고 막 각축전을 벌이거든요. 네,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관습이 결국 어디로 흘러가요? 로마로 흘러가면서 로마 황제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죠. 신이 되는, 그래서 로마 황제에 숭배하는 관습이 일어나게 되고 초대교회가 그거를 거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쵸? 네. 네, 그 일련의 흐름들이 여기로부터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냐 그 계시록에 보면은 로마의 그런 핍박을 또 그 배경으로 삼아서 말세의 그런 어떤 핍박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거울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를 것인가, 자기 힘을 믿고 서로 하나가 되려고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 세상의 정점에는 하나님처럼 경배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핍박하고, 예, 그런 세상 끝에, 그쵸?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는 재림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써 책망하시면서 세상의 역사가, 예, 마무리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전체를 미리, 그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거. 네,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알렉산더를 조망하니까 인제 요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여기 그래서 뭐 말년 알렉산더 말년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왜 이렇게 안 좋으냐? 이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역행하는 그 결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세속 역사가들에 대해서는 이런 그 시각이 없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얼마나 종교적인 사람이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오고 어디에만 포커스를 둘까요? 그의 뛰어난, 예, 군사적 역량. 그쵸? 예, 네. 그리고 인제 여기 말했던 문화적 업적 있잖아요. 그쵸? 동서양의 교류, 그리고 뭐 코이넬라어가 나타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그 세계 서방 세계의 형성, 그리고 그 패권이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 패권이 동방이 아니라 장차 서구 세계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그 패권의 축을 옮겨온 사람, 이런 걸로만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뭐 '완전히 없다.'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알렉산더는 자기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그쵸? 예, 그거를 그 핵심으로 삼았던 사람이었고 결국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그게 결국 말세로 가면은 장차 나올 적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구나.' 우리는 고 시각을 같이 보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런 것들을 같이, 예, 그 종합해서 우리는 이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접할 때, 예,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알렉산더 제국까지 얘기를 해 보고요. 다음 시간에 인제 로마, 예, 공화정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